안녕하십니까. 올해의 마지막 챗GPT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개엄부터 시작해서 탄핵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또 더욱더 할 얘기들이 우리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부동산 경기 시장이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최상욱 대표님 뵙고 많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0월 실거래가 지수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이 지금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10월 실거래가는 공동주택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이 마이너스 0.36% 나왔고, 그리고 경기도도 마이너스 0.2% 나왔기 때문에 9월에 실거래가 기준 첫 번째 하락이 나오고, 그리고 10월도 하락세가 나와서 하락세가 좀 더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전체를 놓고 봐도 주택시장이 대출을 따라서 갔었는데 8월 말부터 가계대출 규제를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8, 9, 10월에 하락세가 좀 확대가 되는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11월 같은 경우에는 25년 대출이 열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1월에는 조금 반등 추세가 잡히는 그런 모양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12월에는 또 갑자기 탄핵 정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12월 추세는 원래 11월에서 이어져 가지고 내년에 상반기에 대출이 좀 열리면서 수요 강세로 시장이 좀 회복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이제 급격한 그런 거래 위축이랑 관망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연말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공동주택은 그런데 아파트도 지금 네. 서울부터 시작해서 다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10월 기준으로 플러스 0.11%로 네네. 상승이 나왔고, 지난달에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 전망치는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근데 사실은 9월께 나왔던 지난달 저희 전달 그 챗GPT 시간을 보시면은 10월의 실거래가에 대해서 9월 달에 전망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플러스 0.11이 나왔으니까 그 부동산원의 다음 달 실거래가 전망치는 조금 보수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1월에 실거래가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전망을 하는 거는 9월이나 8월이나 그 전달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올해 부동산 경기 가장 안 좋았던 거는 10월 달 같고요. 그리고 11월부터는 대출 열리면서 조금 살아나는 기조가 실거래가에 잡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또 잡힌다면 12월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탄핵 정국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12월이 탄핵 정국이 되면서 시장이 좀 점점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상황에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하면서 그에 따른 국내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뭐 금리도 지금 추가 인하가 예상되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에 따른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국내 부동산 시장 어떻게 혹시 좀 보시는지? 미국을 바라볼 때는 이제 경제랑 자산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는 한국에 미칠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만 바라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국의 성장률을 위축시킬까봐 그런 거를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자산시장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보면은 자산 가격에는 매우 우호적인 그런 대책들을 쓰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에서도 경상적으로 경기를 따라가는 경상소득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내려가면서 위축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한국이 소위 실질 1% 성장 국가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이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올해 주택시장에서도 나타났던 거는 자산시장 영향력이 되게 커졌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걸 가지고 그걸 처분하면서 새로 사시거나, 주식을 일부 처분하면서 미국 주식을 처분해가지고 그걸 보태서 사시거나, 아니면은 암호화폐 같은 것도 가상자산도 처분해가지고 보태서 사시면서 자산시장과 서울 부동산 가격 간에 더 높은 상관성이 나왔던 게 작년이랑 올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한국에는 일부 네거티브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산하의 자산시장 가격은 부동산에는 상당한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생각이 경제보다는 오히려 더 자산시장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시기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비춰봤을 때,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를 경제적인 부분으로 비추어가지고 내년 우리가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급 얘기를 또 빠질 수 없는데요. 25년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77.5%까지 급감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입주 물량 축소에 따른 전세가 상승, 또 그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하시는데 내년도 공급과 관련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전세 가격에 미치는 그 수요 공급 요인 중에서 공급적인 부분은 단기적이고 이제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2018년 12월 달에 헬리옵시티 입주했을 때도 그때도 6개월 정도 임차료가 하락이 되었었지만 결국 추세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입지나 상품 가치에 맞는 임차료로 금방 회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공급 효과를 굳이 논의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조금 있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전세 대출 금리 그리고 전세 대출 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 결국 가계가 주거비를 내는 거니까 가계 소득 증가율이 더 큰 의미를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에는 뭐 구 둔촌주공인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입주를 하고 입주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서 강동권의 임차료 조정이 나오겠지만은 이제 그런 건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5년이든 26년이든 그런 입주량의 위축은 그거는 3년 전을 비춰보면 그때 주택 경기가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됐었던 거고 그리고 임차료가 올라가서 주택 가격이 임차료 비례해서 상승하면 그때는 공급이 다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주택 가격의 그 어떤 이제 독립 변수가 아니고 이제 주택 가격이 공급의 그 독립 변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공급량만 줄어드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수요 대비 늘었냐 줄었냐 이렇게 보는 거. 사실 저희가 기준금리 판단할 때도 기준금리가 내려갔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잠재 성장률 대비 기준금리가 높냐 낮냐를 따져가지고 지금 완화적이다 제약적이다를 따지는 거인 것처럼 공급량이 감소하는 것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수요 변화 대비 맞냐 적냐를 따지면서 같이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급 사이드는 이제 한쪽만 보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냥 단언컨대 2010년대 중후반부터 공급이랑 주택 가격이랑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아무 상관이 없었고요. 그냥 올해도 보시면은 올해 주택 가격이 분기별로 움직인 걸 보면은 1분기 약세였고 2분기, 3분기 강세였고 4분기 약세잖아요. 네네. 공급이 여기에 무슨 영향을 미쳤을까요? 올해 1, 2, 3, 4분기 영향이. 그리고 작년도 1분기 약세였고 2분기, 3분기 강세고 4분기가 하락세였거든요. 그럼 2년 넘는 텀에 공급이 여기 어디에 있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2년 넘는 기간 동안을 이제 주택 시장을 얘기하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거든요. 2020년과 21년에도 입주량이 많았는데 주택 가격이 굉장히 초강세였습니다. 네네. 이제 그러면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만 4년 넘는 기간 동안에 사실상 공급이 영향을 준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막 이제 공급 얘기하는 거는 그냥 걸러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에 최근 작년, 재작년 동안 주택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얼마나 뭐 수요와 공급에서 네네. 수요. 수요가 훨씬 더 그 밀접하게 직시적으로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줘요. 네네. 공급 그러니까 수요는 돈은 성장률과 자산 가격 같은 그런 돈은 가격을 결정짓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되는 거고요. 공급은 가격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공급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늘어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하락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수요가 세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약해지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지난 4년 동안에 대해서 네네. 그 4년 이전에도 똑같은데 이렇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평소 대비해서 아주 티나게 늘어나거나 감소하는 경우 2019년 같은 경우 그럴 때는 공급 효과에 따라 가지고 임차료가 일부 하락하지만 6개월 만에 바로 만회를 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3년 이상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공급과 주택 가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계속 말씀하셨듯이 수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최근 이제 간망세가 이어지던 와중에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탄핵 정부까지 이어지면서 매수세가 급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봤더니 서울 아파트 매물량이 거의 9만 건에 육박하고 있더라고요. 9만 건에 육박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이 같은 수요 위축 당분간 정치적 돌발 변수가 사라지는 동안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탄핵 정국에서는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시장이 위축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부터 아마도 뭐 내년 4월 정도까지는 위축 장세가 조금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요한 거는 11월부터 시장에 약간 거래량이 일부 풀리면서 돌아서려고 했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으로 앞으로 정책이라든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망세가 있는 것하고 구매력이 현저히 없는 것하고는 또 되게 다른 부분이거든요. 25년은 어쨌든 24년과 달리 25년 상반기는 가계대출도 새로 열리고, 그리고 미국 주식이나 가상자산 같은 거에 투자하신 분들이 올해 성과가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올해 주택을 매매할 때도 그분들이 그런 자산을 활용해 가지고 집을 사는데 일부 보조를 하면서 썼었는데, 내년에도 그럴 만한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걷히는 시점에는 이렇게 올라간 구매력을 토대로 시장에서는 또 다시 매수 심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거래가 없고 그 다음에 시장 관망세고 호가는 약해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정말 사실이지만은, 지금 이제 구매력이 있는 계층들이 그냥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지, 22년 하반기와 같이 금리가 올라가고 구매력이 급격히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갖고 있는 부동산을 재빠르게 처분해야 되는 그런 이제 뭔가 패닉셀링 하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매수세가 주춤하겠지만 그때가 지나면 전국이 안정되면 다시 수요가 돌아올 수 있다.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지금 거죠? 저는 자산 시장이랑 주택 가격, 주택 시장이랑 상관성이 너무 높아졌다 생각하고요. 미국 주식하고 가상자산 간에요. 그리고 미국 주식이랑 가상자산 간에 너무나 그 연말에 올해 하반기에 너무나 강력한 강세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내년에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위축된 상태에서는 이런 형태의 자잘한 거래도 시장에 큰 임팩을 주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향이 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전세 월세 얘기를 빠뜨릴 수 없는데요. 최근 이제 전세 대출 문턱까지 높이면서 전세 월세화가 거스를 수 없는 이제 흐름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월세 증가 그냥 이제 시대적 흐름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2025년에도 월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시장이 될까요? 임차료는 우리나라 그 GDP 성장률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요. 한국이 내년에 1%대 성장 국가로 내려온다 치더라도 명목으로는 3.8% 성장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연간 임차료가 이 정도는 명목 금액으로 상승을 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월세화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주택 매매가 상승에 기대값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월세 현금 흐름을 기대하는 사람으로의 전환이 한 꼭지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아파트 쪽에 전세 사기 사건이 너무나 심했었기 때문에 그 비아파트의 전세 사기를 기피하면서 아파트 월세나 아파트 전세로 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아파트 쪽의 월세화는 후자적인 요인이 작동을 한 거고요. 전세 사기 때문이고, 아파트 쪽은 월세화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세가 소멸한다던가 하는 거는 그냥 주택시장 약세장일 때 맨날 나오는 그런 레퍼토리에 불과합니다. 실수요자들이 내년 집을 살 때 꼭 살펴봐야 할 집값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 변수가 혹시 내년에도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수요자들은 대출 제도가 지금 시장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대출 룸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4% 성장하는 나라의 3% 대출 성장률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대출 룸이 소진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내년에는 올림픽화급 포레온 대출도 많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 대출 블랙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 가격을 맞춰서 당연히 집을 사시겠지만은 자금 조달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금 조달 계획 없이 뭐 좀 나섰다가 그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원치 않는 그런 비용 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을 사시려면 상반기가 낫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집을 사시려면 상반기가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2025년에 무주택자들
집을 산다면 뭐 사야 할까요? 사는 게 좋겠죠? 아니요, 저는 집값이 올라가야 되니까 사야 되고 뭐 내려가야 되니까 팔아야 되고 이런 생각이 실제 무주택자들이 하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그냥 주택시장을 자산시장으로 바라보는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첫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또 이사를 다니면서 집을 살 때는 직장 가깝고 싶고 그 다음에 아이 키우려는 목적으로 결국 자기 삶의 목적으로 샀던 거지 이 집을 사가지고 인생 역전을 하려고 집 샀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주택시장을 자산시장의 일부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주택시장을 얘기할 때 결국에는 오를까 내릴까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집을 산다는 거가 이제 4년 이상의 장기 임차고 주거 안정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되고 네네.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그런 주거 안정의 가치는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집을 사고 안 사고는 집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 소득을 내가 마련할 수 있냐, 그 대출을 내가 갚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이 집을 사느냐 마느냐의 가장 큰 걸림돌이지 이제 내년에 집을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판단은 뭐 그거는 이제 시장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 시장에서는 약 80%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실거주 차원에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20%는 여전히 투자적인 마인드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올해는 그리고 갈아타는 시장도 되게 많았는데 물론 갈아타는 것도 더 양질의 자산으로 간다는 것도 있지만 더 좋은 주거지를 향해서 간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은 완전히 실수요 마켓으로 변화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사람들은 투자로 집을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이제 투자 대상 자산에서는 빼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 그냥 주거 안정 측면에서 집을 사시는 분들이 집을 사고 판다 이런 말씀이고 네네.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보시는 분들은 다른 자산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이미 많이 넘어갔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굳이 뭐 넘어가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네. 그냥 많이 넘어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집값이 오른다고 해봤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명목 성장률 정도만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3% 정도. 네, 우리나라 자산 가격은 그러니까 위험 기대 수익률 개념은 위험 대비 기대값이 얼마인지를 의미를 하는 건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명목 성장률을 추세적으로 추종을 하거든요. 네네. 한국은 평균적으로 집을 사면은 8년 정도를 보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네. 8년간의 연율화 성장률은 3%대이기 때문에요. 연간 3%대이기 때문에 8년의 기간 동안 연율화 10%가 넘는 자산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체 자산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천도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타이밍 보시는 분한테는 추천 안 하죠. 네, 그냥 집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소위 부동산으로 시세 내 가지고 투자 수익을 내려는 분들은 다른 더 좋은 자산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자기가 아이 키우면서 아니면 결혼하면서 아니면은 아이가 더 태어나가지고 큰 집으로 늘리면서 그렇게 이사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냥 자기 스케줄대로 따박따박 이사를 하시되 소득 대비 너무 많은 빚만 안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상욱 대표님과 2024년 최근 부동산 시장 분석과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았습니다. 그럼 헤럴드 경제 채 GPT 내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